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 전략을 가르치는 리처드 에반스입니다. 49세, 집단행동론 분야에서 25년간 연구해온 사람이죠. 제가 확신하는 이론은 간단합니다. 인간 집단은 반드시 명령체계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UN 집단행동 효율성 분석 결과였어요. 표지를 넘기자마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집단 대응 속도 98.7점, 자발적 참여율 96.8점, 질서 유지 능력 99.2점. 세계 1위였어요. 말도 안 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72.3점, 독일이 79.1점, 중국이 81.5점인데 한국이 98.2점이라고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요? 왕민 이것 좀 봐봐. 중국인 조교를 불렀어요. 왕민이 다가와서 화면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오타 맞죠? 한국이 우리보다 높다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UN 사무국에 확인해보니 정확한 데이터래. 왕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가능해요. 중국은 14억 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벽한데요. 오후 2시 강의 시간 15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위 자발적 질서라는 개념은 비과학적입니다. 집단행동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분명히 측정 오류이거나 특수한 상황일 겁니다. 5천만 명이 명령 없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왕민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네, 한국에 가서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두 눈으로 보고 오시죠. 바로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한국에 가겠다고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나라일 거야.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11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여느 대도시와 비슷해 보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동 근처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오후 4시 17분 갑자기 휴대폰에서 강렬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리리리링.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전국 지진 대피 훈련이 오후 4시 20분부터 5분간 실시됩니다.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시계를 확인했어요. 3분 남았네요. 호기심이 생겨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12층에서 내려다본 거리에는 평범하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4시 19분 50초. 갑자기 길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4시 20분 정각.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도시 전체가 멈췄어요. 뭐야,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카페 안 손님들은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벽 쪽으로 몸을 기댔고요. 가장 신기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계산대 뒤로 숨었고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건물벽 옆에 서 있었어요.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상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5분 후 4시 25분 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마치 영화의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저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뛰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방금 그 훈련은 누가 지시한 건가요? 20대 여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시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재난 문자 받으면 다들 하는 거예요. 다들 한다고요?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건가요? 가르쳐 줄 게 뭐 있어요? 그냥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수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거리로 나왔어요. 어제 목격한 일이 정말 일상적인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40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어제 지진 대피 훈련 하셨어요? 네, 했죠. 문자 왔으니까요.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요, 몇 번 해봤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특별히 가르쳐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 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20대 여직원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희는 매뉴얼이 있긴 해요. 재난 문자 오면 손님들한테 안내 방송하고 직원들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정확히 하시나요? 사실 매뉴얼 보고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고요? 오후에는 11월 16일 수능이 있다는 고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시험 당일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오전 8시부터 학교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오토바이는 엔진 소리를 줄였어요. 놀랍게도 1km 떨어진 공사장도 작업을 중단했더군요. 경비원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공사 중단은 누가 지시한 건가요? 지시는 없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법적 의무인가요? 아니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죠. 애들 시험 보는데 시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영어 듣기 시간이라더군요. 그 시간에 정말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지 궁금해서 공항관제센터에 전화해봤어요. 네, 수능 영어 듣기 시간에는 항공기 운항을 조정합니다. 의무사항인가요? 의무라기보다는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네, 모두가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 5시 45분 수능이 끝나자 도시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동차 소음, 공사장 기계음, 모든 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택시를 탔어요. 50대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사님도 수능날 조용히 운전하세요? 그럼요. 우리 딸도 내년에 수능인데 어떻게 시끄럽게 다니겠어요? 다른 기사님들도 다 그러세요? 당연하죠.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빠이고 저 수험생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이들은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거였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다. 셋째 날 오전 왕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고 온 거죠. 교수님, 중국에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이상해요. 교수님 말씀과 너무 달라서요. 명동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민아, 너는 여전히 중국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는 명확한 체계가 있거든요. 정부가 지시하면 모든 시민이 따라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봤잖아요. 정부가 봉쇄령 내리자마자 14억 명이 집에 있었어요. 완벽한 통제였죠. 오후에 행정안전부 재난정보실장 정수연 씨와 약속이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만난 정수연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네,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시스템은 없어요. 상황을 알리면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죠. 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안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강제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혼란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대부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거든요. 저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나 군대가 통제하는데요. 우리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시민들을 믿어요. 믿는다고요? 네, 정부가 시민을 믿고 시민이 정부를 믿어요. 그리고 시민끼리도 서로 믿고요. 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통제가 있어야 안심해요. 통제와 신뢰는 다른 거예요. 정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려가는 거고 신뢰는 아래에서 위로 합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었어요. 서구 국가들도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는데 한국과는 뭐가 다른가요? 속도가 달라요. 서구는 토론하고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움직여요. 직관적이라는 게 뭔가요? 설명하기보다는 느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는 감각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왕민과 대화했어요. 왕민아, 어떻게 생각해? 혼란스러워요. 중국 방식이 더 확실해 보이는데 한국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다고?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와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의 근본적 차이를요. 넷째 날 오전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어요. 한국 사회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역사자료실에서 두터운 책들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기록부터 살펴봤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을 때 남한 주민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정부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되어 있더군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며 이동했다는 증언이 여러 개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8년 1월부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 기록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한 주부가 결혼 반지를 가져온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정부가 금을 내놓으라고 명령한 적은 없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선 것이다라는 기록이 명확했어요.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고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강제 없이 말이죠. 세월호 사건 자료도 펼쳐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 추모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광화문 운광장에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도서관 사서분께 물어봤어요. 한국 역사에서 이런 자발적 집단행동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뭘까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서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리적 환경 때문 아닐까요? 지리적 환경이요? 네, 한반도는 작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았거든요.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래서요? 함께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외침도 많았고 자연재해도 잦았고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한국인들의 집단기억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존재하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 기억이 현재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물론이에요. 조선시대 둘의 개, 향약 같은 공동체 문화가 있었거든요. 현대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화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전에는 마을 북소리가 신호였다면 지금은 재난문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한국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분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억이에요. 몸에 밴 기억. 어떤 기억인가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기억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행동은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축적된 기억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기억이다.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사회적 본능이다. 12월 초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자율 동기와 사회의 비밀이었어요. 왕민이 초고를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이거 발표하시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되어야 해.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니까. 동료 교수들이 받아들일까? 데이터가 말해주겠지. 내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보고서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중앙 통제 없이도 국민 전체가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사회라는 결론이었거든요. 이는 기존의 군사적 동원력보다 강력한 민간 자율 대응력을 의미한다고 적었어요. 12월 15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발표했습니다. 대강당에 200여 명이 모였어요. 동료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정부 명령 없이 5천만 명이 3분 내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사회를 봤습니다. 정치학과 윌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에반스 교수, 그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동시에 대피 자세를 취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사회학과 데이비스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럼 특별한 통제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통제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민끼리의 상호 신뢰가 만든 자율 시스템이에요. 자율 시스템이라고요? 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개별적 판단이 아닌 집단적 직감으로 움직입니다. 발표 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절반은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절반은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정책연구소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에반스 교수, 한국의 이런 역량이 안보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지휘부가 마비되어도 사회가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NATO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제 논문이 내부 보고서에 인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결속력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보다 빠른 대응 속도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럽연합 정책연구원에서도 연구 의뢰가 들어왔어요. 유럽도 한국 같은 사회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민이 중국 소식을 전해줬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 모델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구해봐야 소용없을걸. 이건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왜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 수백 년의 공동 경험이 필요해. 그날 밤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독특한 사회적 자산을 가진 나라구나. 돈으로 살 수도 기술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을요. 2025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제 강의실은 예년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명령 없이도 단체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경영학과 스미스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적 학습의 결과죠. 왕민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다녀왔는데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 중국에서는 정부가 명확히 지시해야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알아서 해요. 정치학과 존슨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국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동 원리가 다른 거죠. 한국은 신뢰 기반이고 대부분 나라는 통제 기반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명령 체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즉각 대응이 가능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 김민지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 특별한 건 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임산부 보면 자리 양보하고 응급차 소리 들리면 길 비켜주고 그런 거요.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무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보고 따라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가르침이 아니라 모방을 통한 학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의 핵심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 전수예요. 문화적 전수요? 네, 한 사람이 하면 주변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가 같은 패턴을 갖게 되죠.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한스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얼마나요? 최소 2-3세대는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약 50-70년 정도요. 왕민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세대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건가요? 왕민아, 중국에도 중국만의 강점이 있잖아. 모든 나라가 한국과 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국 방식이 더 인간적으로 보여요. 인간적이라고? 네,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반하니까요.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강의 후 연구실에서 최근 들어온 각국 연구 요청서들을 정리했어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왕민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부러워요. 부럽다고? 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정부를 의심하고 정부도 사람들을 감시해요. 서로 믿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 규칙과 감시로요. 어기면 처벌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해요. 그런 차이가 일상에서도 느껴져? 많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거든요.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회였어요. 기술도 아니고 제도도 아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공동체였죠. 6월 마지막 강의 날이었어요.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해온 학생들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강의실에는 서서 듣는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로 꽉 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학기에 아주 특별한 사회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해진 강의실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루 만에 하나가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단 하나의 메시지로 5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강압 없이, 처벌 없이, 저항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끈 때문입니다. 서로를 믿고, 사회를 믿고, 미래를 믿는 거예요. 왕민이 발언했어요. 교수님, 이제 저도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알겠어요. 어떤 차이? 중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한국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감으로 움직여요. 정확한 관찰이야. 경제학과 브라운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의 진짜 힘은 뭔가요? GDP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면요. 연결되는 힘입니다. 위기 순간에 개인이 아닌 우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21세기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시대예요. 기후재난, 감염병, 경제 충격 같은 것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김민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 조국이 자랑스러워요. 왜? 우리가 가진 게 돈으로도 기술로도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 그게 진짜 국력이야. 마지막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저는 25년간 인간은 명령받아야만 집단행동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간은 서로 신뢰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왕민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 다음 주에 한국 갑니다. 정말? 네, 1년간 서울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연결되는지 배우고 싶거든요. 훌륭한 결정이야.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면서 인사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면 돼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창밖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비밀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5천만 개의 마음이 하나의 박동으로 뛸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였죠. 컴퓨터 화면에는 왕민이 예매한 인천행 항공편 확인서가 보였어요. 서울 1년 체류라고 적혀 있었죠.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아도 함께 움직이는 나라다.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희망이다. 25년 연구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진정한 힘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특별한 모습들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